예,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까지는 3일 정도의 시차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한편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현재 국회 상황을 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상황, 글쎄요, 선거제 개혁안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만은 한국당 필리버스터 들어갔고요. 또 민주당도 참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좀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예정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앞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의사 진행을 사실은 또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방해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지금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나섰고 결국은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소요되면서 어저께 상정이 됐습니다. 비례성과 소수성을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당 득표를 사표 방지를 하자라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어쨌든 253대 47로 해서 그러니까 30석에 50% 연동을 한 것은 어쨌든 아쉽지만 225대 75로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동형제가 도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자라는 취지가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시작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조 의원님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회기 안건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지만 거부하고 바로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27번째 있었던 선거제안을 4번째 안으로 앞당겨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그 상황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국회법이 이 규정대로 그 국회 운영이 되면 제일 좋은데 여야에서 국회법 이 테두리 안팎을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전국 운영이 국회 운영이 험난한 상황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될 위치가 이제 국회의장인데 국회법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이 편법들이 등장하고 해석의 문제가 나오면서 해석권을 진 이 국회의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져 버렸고 그래서 원래는 그 국회의장이 그 유권 해석권을 포함해서 국회 운영의 권한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당 출신이든 간에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이탈해서 무소속으로서 국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보여주듯이 이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통진당의 의원이 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걸 다 허용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석으로 이건 허용 안 된다라고 이제 해석해서 한국당의 이 그 반대 토론을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그리고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상정할 때는 국회법 선거법이 27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또 앞으로 또 땡기고 3번째 안건으로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국회 선진화법 이제 취지를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패스트트랙을 여당의 권한으로 주는 대신에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야당에게 준 게 필리버스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인데 이걸 여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이 보면은 참 무서운 장면이 이제 제가 되는데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무리해서 27번째 안건을 3번째 안건까지 올렸는데 이걸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를 여당 의원이 집권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의사진행 방해 토론을 하는 이런 무서운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좀 지켜보는 저도 좀 개탄스럽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현 의원님께 먼저 좀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은 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희상 의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절차대로 하신 거죠. 절차대로 한 거고, 그다음 운영에 묘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 그거 이전에 좀 바로잡아야 될 것 중에 예. 하나가 지난 2012년 5월 3일 날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에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 반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통진당 해산할 때 회기와 관련해서는 한 분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그냥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회기를 놓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좀 다른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거이기 때문에 경우가 좀 다르다. 그리고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회의 때 만약에 그 일정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사과에서 그 유권 해석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의견이 전달됐고 이건 이번이 아니라 이미 지난번 정기 그 본회의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항의는 할 수 있으나 국회의장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뭐 호칭도 안 쓰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국회의원이 의장에 대한 그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은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철저히 준해서 지금 선진화법이 상정되어 있는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예.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조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례적이긴 한 것 같거든요. 필리버스터가 이제 52년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52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한 그 의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이제 했고 그때 4시간 52분인가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무산시킨 전례가 있고요. 그것이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을 때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이 192시간에 걸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고 물론 그 법은 39명이 했던가요? 예, 물론 그때 법은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는데 왜 그럼 여당이 하느냐?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판이 벌어졌을 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전략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예. 이것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열려진 공간 속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선진화법에 상정된 국회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4+1에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놓고 보고 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열려져 있는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기회에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오래전부터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국당이 주호영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김종민 의원이 했고 지금 바톤을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받아서 4시간 거의 10분, 20분 가까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국회 얘기 드렸고요. 일단은 어제 선거제 합의안 우여곡절 때 일단 4+1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긴 냈습니다. 글쎄요. 여야 적실 밥그릇 챙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합의안 많이 어떻게 일단 여야 쪽은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려고 내 대통령 했나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들려고 8개월 동안 온 나라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민들이 개탄하게 만들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올렸던 안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그 연동률을 갖다가 그 50%로 했던 당초의 안은 온데간데 없고 의원 의석 수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253대 47이죠. 남은 거는
그 47석의 현 비례대표 의석수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그것도 올해 이번 선거 때만 적용하고 다음 선거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선거법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법이어야 되고 서로 간에 또 이제 대등한 그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같이 경쟁하는 정당 간에 그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깨버리고 일방이 제1야당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야합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쪽은 유리하고 어느 한쪽은 불리한 그걸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내부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더 뭐 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당이 특별한 그 다수 유불리는 있지만은 하기에 따라서는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안이 만들어낸 걸 이걸 뭐 잘 됐다고 해야 될는지 뭐 이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난리를 피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현재의 의석수 그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그대로 두고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의당이나 여타 정당 일부가 이제 주장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sek표율제는 도입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 20대 총선 당시와 지역과 비례대표 비교하면 한국당과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그대로 반영했을 때요 그 비율을 좀 의석수가 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좀 한 2배 가까이 좀 느는 거 그렇게 좀 일단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결과로만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하고 여론조사는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여론 자체도 선거 다가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 여론 특정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만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은 이 법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은 손해 보는 건 바른미래당이 많이 이제 손해 보고 정의당은 기대에 부풀었다가 결국은 뭐 별로 얻는 것도 없이 이제 물러나는 사실 정의당이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정의당이 가장 큰 덕을 볼 걸로 생각하고 그 정개특위위원장까지 맡아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제도가 통과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한국당의 비례 한국당이 출범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한국당은 오히려 지금 113석보다도 더 늘어난 126석인가 125석인가 이렇게 더 12석 가량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민주당은 현행제로 하면은 의석수가 한 7석 가량 늘어나지만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서 선거에 참여시키면은 별로 뭐 크게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 대응해가지고 또 비례 민주당이 또 나오면은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를 반영한 비례대표를 만들겠다라는 거는요. 정당이 그만큼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하고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우리나라가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큰 그 이제 출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 선거마다 선거구제에 대한 개편 논의, 인구가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만든 선거법을 가지고 21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변화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의석수에 손해를 볼 걸 알고 시작한 논의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여소야대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다당제가 아닌 양당제로 가려면 지금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갔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구 개편 논의에 같이 묶여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같이 묶여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야지만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가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이 논의해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요. 느닷없이 한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안이 올스톱된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가서 논의하자라는 게 한교안 대표의
고집과 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도 또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한교안 대표의 고집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의원들이 상당하게 논의를 거쳤고 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른 것이 지금 한교안 대표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건데요. 예. 결국은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 논의가 되면 내일까지 종료가 되면 예, 예. 26일 날에는 그러니까 그 지금 선거법 상정된 선거법이 처리가 되고 공수처법이 또 상정이 됩니다. 그럼 28일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이 법이 필리버스터에 논의가 되면 예. 공수처법은 30일 날 표결이 되는 거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31일 날 표결이 또 되기 다시 하는 때문에 거죠. 그럼 서너 지금- 차례 쪼개기 임시국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일까지 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하고요. 또 30일 날 처리가 되고 30일 날 최종적으로 되면 지금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진행된 일인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만 빠져나간 거죠. 원래는 같이 논의를 해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50에 50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물밑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뭐 양당제가 시작될 수 있는 출발선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다당제로 가는, 네. 예, 다당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선거제를 좀 도입을 해서 보면 앞서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거대 양당이 크게 손해보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또 민주당이 손해보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 좀 많이 지금 관철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지 어떻습니까? 않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쭉 보면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놓고 보면 대통령이 이분하고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7대 배제 기준이 아닌 이상에는 도덕적 검증과 그다음에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놓고 보면 야당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당제라고 하면은 양당 한 당이 150석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구도라면은 뭐 120석에서 130석이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129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뭐 100석이라고 하고 나머지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1대1로 만나서 조정하는 것보다 1대 다로 만나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의당이 지금보다 의석수가 늘어나고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이 지금보다 의석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간의 대화, 다자 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논의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진보적인 의사나 약간 보수적인 의견들이 같이 아울러지면서 국회가 운영된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봐야겠죠. 예. 새롭게 선거제가 개편된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좀 반영을 해보니 민주당이 오히려 의석수가 주는 게 줍니다. 아니라 네. 느는 걸로도 아닙니다. 나오는 부분이 줍니다. 있어서 이 왜냐면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에서는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계산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저희가 지금 한 16명, 17명인데 현재 구조, 그러니까 순수 비례대표로 간다면 한 7석, 많아야 7석, 적으면 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차지하는 의석과 저희가 현재 당원상 예.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 선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은 4차 산업이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그 인재들을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구조가 민주당이 됩니다. 계산을 하기로는 지금 줄어드는 걸로 나온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국회의 상황, 선거제 개혁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순서, 또 스케줄까지 우리 김 의원께서 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별로 손해를 안 본다고 하셨는데 손해 본다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 이번에 상정한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단은 7석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129석인데 136석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출범시키는 것에 대응해가지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출범시키게 될 경우에는 21석이 더 늘어납니다. 140석이 갑니다.
그리고 140석이 과반수는 안 되지만 나머지 이번에 같이 했던 법력 정당들 다 합하면은 과반수를 압도적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야당이나 또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내년 선거에서 이 정권의 이 실정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정권 심판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21대 국회에서는 사법부에 있어 행정부에 있어 이어가지고 국회까지 범여권 정당이 완전 장악해가지고 이거는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반민주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반대 또 위기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다당제가 진일보한다고 그랬는데 다당제, 양당제 중에 어느 체제가 그 낫다라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하고 언론상으로도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굳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양당제 정당이 그래도 좀 낫다라는 평가가 있고, 예. 우리가 민주주의 교과서라고 그동안에 평가받아온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국가들은 양당제 틀 안에서 안정된 정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제 뉴스에서 계속 정정이 불안하다, 국론이 분열된다, 나라가 어렵다,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뉴스 나오는 나라들은 되게 다당제 국가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 법대로 통과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당제가 아닌 현 양당제, 그러니까 두 당이 합해서 민주당, 한국당이 합해서 아마 250석 가량 가져가고 나머지 정당들이 한 50석 가져갈 텐데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당황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 제도는 뭐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연관이 돼 있다고 해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4+1 협의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에서 16명의 증인 신청, 글쎄요, 뭐 여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도 포함되어 있고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도 제대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주고 상품권을 줘왔다라는 게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낙마되고 나서 퍼포먼스에서 그것이 유탄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둘러싸고 지금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증인을 좀 부르겠다라는 건데, 수사 중인 사건의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제 정쟁화 삼고 있는데요. 제발 그 이제 마지막 남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대 국회가 예. 이번 인사청문회가 온전하게 좀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이 좀 협조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좀 싸우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들을 텐데요. 그러지 않아도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발목 묶여 있고 또 장애 집회 때문에 지역에 못 가시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텐데요. 이번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국당도 여당 측의 반발이 있을 걸 알면서도 이런 증인들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검찰에서 청와대 관련해서 이제 수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크게 유재수 감찰 무마건, 그리고 울산시장 하명수 사건,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건,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울산시장 하명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그 송철호 후보의 보다 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던 임동호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하고 단독 후보로 공천하는 과정, 그리고 그 후보의 공약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리고 그 경쟁자인 김기현 시장 후보를 이렇게 아웃시키는 과정, 그리고 경찰의 하명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김기현 시장을 공천되는 날부터 이제 수사해가지고 치명타를 가한 점, 이것이 이제 의혹으로 수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 임동호 후보 경선하면은 후보 가능성이 높았던 임동호 후보자를 배제하고 경선을 안 하고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한 것이 그 당시 민주당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그 우리 추미애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추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법무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도 잠재적인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했다 결국은 40일밖에 못하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이 안 쓰죠.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영이 안 쓰고 개혁한다는 말이 또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소환 조사 대상이 되니까 이제 중간에 임기도 2달도 못 채우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추 대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져봐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자. 그래서 한국당이 그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와서 본인이 그런 혐의가 없고 수사 받을 일이 없다면 그걸 해명해주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피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고 나중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역설적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순리대로 해야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 예. 중에 임동호 후보가 당시에 더 경쟁력이 있는데 송철호 후보로 갔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현직 검사가 관련되어 있는 고래고기 사건을 무마하는 것에 관련돼서 청와대가 사건을 들여다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첩보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 김기현 시장을 봐주게 한 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마치 지금 임동호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조종했다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 저희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현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송철호 후보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지금 앞서 얘기했던 조혜진 전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표와 관련돼서 전 대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음해를 하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으로 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임명 그 청문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고소 고발을 해서 정광석화처럼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정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했던 거라면 지금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충분하게 확증한다라면 고소고발 하셔야죠, 자유한국당.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오선 현역 의원을 지내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제가 볼 때는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청와대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건 국정원이죠. 선거법 위반 동원해서. 혐의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 공무원 이제 공무원법 위반 해가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정치 공작, 선거 개입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당에 지시하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그 경찰에 지시해가지고 이 일을 꾸미고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송철호 후보를 예. 당선시켰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규명이 되면 이거는 나라가 뒤엎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거기에 당 관련해서 제일 의심받는 정치적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금 의심받는 분이 추미애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건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 단계에서 먼저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단계에서 깨끗하게 소명되면 오히려 검찰 수사는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회피하고 해가지고 의혹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걸 검찰이 그걸 수사해서 규명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추 대표나 당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본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날 본인의 이 억울함을 좀 잘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무리수를 둬도 심하게 무리수를 둔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가 유재수 감찰에 대한 결과를 금감위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걸로 정리가 됐는데 예. 그럼 검찰에다가 이 사람을 징계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우리가 고발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국민들이 볼 때 이 검찰이 과도한 검찰 그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특히 이 선진화법으로 위반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고 기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참고인의 그러니까 고발인에 대한 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봐주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고 공수처법 처리를 막아준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그 구속영장을 친다면 아마 살아남을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있을까 싶고요. 지금 저렇게 되면은 다 이제 표적으로 해가지고 망신 주고 또 격가지 있는 거 털어서 가족들 구속시키고 또 재판정에서는 검사하고 판사가 막 싸워서라도 뭐 추가 기소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현재 검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망신 주기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예.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 중에 굉장히 강도 높은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물론 뭐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계속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 알려주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의사결정할 때 청와대에서 의사결정할 때 검찰 뜻을 일일이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하는데 청와대 뜻을 일일이 물어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의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더구나 청와대가 지금 수사 대상인데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수사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거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청와대가 말한 게 민정실에서 그 감찰 대상에 대해서 유관 기관에 이첩할 거냐 아니면 수사 의뢰할 거냐 하는 건 민정실의 권한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권한인데 그 권한은 아무 때나 행사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심각한 비위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든가 검찰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 행위이고 직권 남용이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이 의심을 갖고 혐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찰 고발하면서 시작된 건데 처음에는 김태우의 희대의 농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찰을 했는데 혐의가 중하지 않아서 그냥 이첩했다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정부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법성을 부인한 걸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자백으로 본다면은 혐의는 인정한 거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것이 될 수도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고 그 위법성을 갖다 부인한 걸로 보면은 영장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도 있겠다 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6일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